자, 그 다음에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하체 리뷰. 니들이 보면 뭐 아냐? 보면 뭐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미안한데 뭐 직업을 비하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더 많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제 2개의 제가 썸네일만 가져왔는데 제가 본 것만 한 5군데 돼요. 정비사하고 설계자는요.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이게. 정비사의 업무와 설계자의 업무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교육을 받을 당시의 커리큘럼 자체도 완전히 상이합니다. 정비사부터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정비 기능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 기능 교육 커리큘럼에서는요. 재료공학, 유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의 학술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배우느냐? 현상에 의한,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일 땐 어떠한 기능이 고장이다 라는 현상에 의한 것들을 배워요. 그렇지.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정비업에서, 그러니까 정비는 엄밀히 말하면 기능공입니다. 정비사는 기능공이에요. 근데 기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비업이라는 걸 업으로 삼으면서 남자가 이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론적 배경 지식까지 본인의 경험에, 실무 경험이 더해지니까 더 정비를 잘하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경우에 이 증상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비를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잖아. 그런데.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뭘 따요? 기능장, 뭐 이런 거 따는 거야, 이제.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정비를 입문해서 정비업으로만 그냥 먹고 사는 자체에서는 저런 커리큘럼을 배우진 않아요. 물론 뭐 기능장이라든가 뭐 기술사 이렇게 도전하시는 공학을 공부하시는 정비사님들이 계셔요.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연히 완성되어진 공산품의 고장을 진단하고 부속을 교체하는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비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비 업무의 역량은요, 굉장히 경험에 많이 의존돼요. 자, 그리고 설계자는요, 설계 기술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여기서는 각 학과별로 공학, 역학, 이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배울 뿐더러 졸업할 때까지 그것만 해요. 목적하는 결과물을요, 이론과 데이터, 이 데이터는 뭐예요? 이 공학, 역학, 이학에 대한 내용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의 업무 역량은요, 학술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게. 자, 설계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설계자가 만든 각각의 하나하나는 자기의 목표에 도달을 한다? 근데 이걸 어셈블리로 다 짜기워서 실제로 필드에 내놨을 때, 실제 공산품으로 완제품이 됐을 때 뭔가는 고장이 나겠지. 설계자가 뭔가가 고장이 나는 걸 알 수 있을까? 몰라요. 설계자는 이게 왜 고장나지? 알 수가 없어. 왜? 나는 이 제대로 된 공학적, 수학적, 물리학적 이론에다가 학술 데이터를 더해서 이 원하는 목표 결과물을 설계했거든. 근데 이게 어셈블리가 하나의 공산품이 되고 이게 실제 필드에서 사용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사용되면서 내구가 닳고 문제가 생기는 고장 요소가 생겼을 때 설계자는 모릅니다. 어디서 왜 고장이 나는지. 정비사는 알죠. 정비사는 이거는 이런 경우에 여기가 고장나더라. 경험적인 것과 본인들의 어떤 그 고장을 진단하는 그 역량들, 교육을 받았던 그런 커리큘럼에서의 역량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정비사가 설계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CAD 설계를 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이런 마테리얼을 만들어내야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정비사들이 할 수 있나? 못해요. 이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거야. 저도 설계자잖아요. 저도 설계자인데 예전에 이제 그 B2C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들을 설계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꽤 많이. 나는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장이 나. AS가 들어온다? 이게 왜 여기가 고장나지? 난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래서 설계자와 정비사는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는 설계자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암의 내측에서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암의 내측 보강 설계를 보지도 않고 강성을 판단할 수 있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애초에 후륜 차량과 전륜 차량의 무게 밸런스 때문에 설계를 동일한 스타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륜 차량과 후륜 차량, 심지어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하는 문제냐? 전기차에서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전륜 모터 차량과 후륜 모터 차량, 그리고 사륜 모터 차량, 그리고 사륜 모터에서도, 사륜 모터라는 게 듀얼 모터에서도 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전륜 쪽에 출력이 약한 모터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후륜 기반의 사륜은. 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소위 하체 리뷰라고 하는 걸 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본 영상 중에서는 전부가 그랬어요. 그분들의 정비 솜씨를 떠나서. 왜냐면 정비 솜씨는 뛰어나시겠지. 당연 뭐 정비 솜씨는 뛰어나시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공학적, 이학적, 물리학적 어떤 그 개론 지식이 있는가, 그 설계적 소양을 갖추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정비는 당연히 훌륭하게 잘 하시겠으나 본인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을 터치하려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적어도 가공, 설계에 대한 것을 경험해보고 실제로 이 캐드를 직접 해서 이 스트럭처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실제 현업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본 사람이면 하체 리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 영역은 서로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사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좀 현대적으로 제안했어요. 내연기관 시절에. 그죠? MQB라고 하는 걸로. 그룹 내에서 동일 세그먼트 간의 이제 파츠 공용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파츠 공용화가 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룹화 되면서 통폐합이 돼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 왜 통폐합이 됐느냐? 당연하죠. 안 팔리고 인기가 없으니까. 안 팔리고 인기가 없는데 그 브랜드가 그래도 여전히 골수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네임드의 차량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계속 생산을 해줘야 돼. 혹은 신형도 내줘야 돼. 하지만 많이 팔리진 않아. 그러니까 이득이 안 돼. 나는 이득이 되려고 이 회사를 샀는데 이득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화를 하는 거야. 플랫폼화를 하면 공용 파츠가 많이 생기니까 덜 팔려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세그먼트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공용 파츠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그래서 EV9 이후로 하체 리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하체 리뷰를 저희가 EV9 이후로 안 하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SDV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제어가 중심으로 되는, 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계 제어까지도 하는, 사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모든 전기차 브랜드 중에 SDV에서 비클 모션 컨트롤의 영역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테슬라밖에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로백의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빠른 그립을 잡는 그런 제어에 특화해서 비클 모션 컨트롤, 즉 SDV를 특화시켰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좀 약간 재밌는 차에 좀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회생제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잘 쓰니까 하중이동을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데 하면서 온갖 곳에 그냥 비클 모션 컨트롤을 다 그냥 적용하고 있는 그런 미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들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가 EV9을 처음 보면서 정말 놀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상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링크에서 본 거동은 나오는데 그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고 스포츠성이 없겠고 언더가 조금 명확하게 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단 덜 해요. 덜 나고 네, 맞아요. 더 잘 버티고 밸런스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후륜 쪽으로 출력 배분이 더 적극적으로 나니까 하드웨어의 기본 지오메트리는 이런 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현상은 언더스테가 먼저 나기 시작하는데 네.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체 리뷰를 하면서 봤던 이런 차는 이렇게 멤버가 구성되고 이렇게 크로스 멤버가 구성되고 이렇게 링크가 잡혀 있으면 이런 특성을 보여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했는데, 실제로 모터 제어가 들어가면서 하중이동을 얘가 원래 순수하게 이 기구적인 스트럭처만 가지고 버텨냈던 하중을 얘가 빼주는 거야, 거기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조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한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까지 버티지? 여기까지 버티면 안 되는 여기는 스포츠 영역인데 이렇게 가버려요 지금. 그거를 모터 제어로 잘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마력 중반대의 스포츠성이 있는 세단 정도의 거동.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속도라든지 돌아나갈 때 밸런스라든지 이 코너를 돌아나갈 때 하중을 버티는 정도가 딱 그 정도는 되네요. 결과값이 비슷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체 띄어서 볼 때처럼 이제 하체 리뷰 가지고 차량 거동 특성을 안돼. 정비철 시대에는 힘들어. 모터 듀얼 모터가 들어가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임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신 게, 듀얼 모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중을 정말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하중이 어디에 걸리는 걸. 그게 들어가는 순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체 리뷰를 통해서 이해하던 그 거동 특성의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저희는 이걸 겪고 나서 그 뒤로 하체 리뷰를 안 합니다.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를, 기구 설계자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누굴 이해할 수 없느냐? 제어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 기구만 보고서는. 왜? 제어 설계자의 의도는 제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하체를 띄어서 볼 때는 기구가 보이지 제어가 보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체를 보고서 이 거동 특성을 예측하는 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어느 시점부터 안 된다? 하이브리드부터 안 된다. 사실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BEV, 순수 전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체의 스트럭처만 보고 예상했던 거동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때의 경험 이후로 하체 리뷰를 안 하는 겁니다.